어서들 오십시오, 어르신들. 오늘도 옛사람들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드릴까 합니다. 잠깐이라도 마음 편히 앉아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참 원통하고도 통쾌한 이야기올시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십시다. 아직 새벽닭이 채 울기도 전이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뒤로 묶여 있었고 두 뺨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이년아, 네가 감히 우리 집 돈을 빼돌렸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겨울 칼바람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두 올케는 그 뒤에 팔짱을 끼고 서서 입꼬리를 올리며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로 돈을 빼돌린 것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15해를 한 집에서 살아온 며느리가 이토록 처참한 꼴로 무릎을 꿇게 된 것이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15해와 하늘이 마침내 내려준 단 하나의 기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조선 영조임금 시절의 일이올시다. 경상도 성주 땅 낙동강 줄기를 따라 논배미가 펼쳐진 그 고을에 박간애라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박간애는 그 고을에서 제법 이름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논마지기가 20개가 넘고 안채 뒤로 곡간이 셋이나 늘어선 넉넉한 집이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박간의 대문을 지날 때마다 저 집은 복 터진 집이야 하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대문 안쪽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집안을 소나귀에 쥐고 흔드는 사람은 시어머니 이씨 마님이었습니다. 이 마님은 젊어서부터 야물딱지고 꼼꼼하기로 유명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성정이 더욱 드세어져 집안에 돈 한 푼, 쌀 한 되를 모두 손수 쥐고 있었습니다. 눈이 맹고기 눈처럼 작고 날카워서 곳간에서 쌀이 한 줌만 없어져도 귀신같이 알아채는 여인이었지요. 큰 며느리는 이씨 마님의 친정 조카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최 씨였는데 시어머니의 성정을 쏙 빼닮아 입이 걸고 손이 빠르며 사납기가 그지없었지요. 시어머니가 최 씨야 하면 예 어머니 하고 달려드는 것이 마치 개가 짖으면 제 새끼가 꼬리를 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오 씨였습니다. 최 씨보다는 입이 좀 덜 걸었지만 눈치 하나는 귀신 같아서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는 데는 오히려 더 선수였지요. 늘 시어머니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어머니는 참 대단하십니다. 하며 꿀을 잔뜩 바른 말을 쉼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막내 며느리 김 씨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성주 아래 고을 출신이었습니다. 친정은 가난했지만 마음씨 곱고 부지런한 집안이었지요. 낯빛이 달걀처럼 흰데다 눈매가 서늘하여 첫눈에 봐도 영특한 구석이 있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이 무겁고 앞에 나서는 것을 꺼려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조용하고 순한 사람처럼 보였지요. 김 씨가 박간에 들어온 것은 그 나이 17살 되던 봄이었습니다. 처음 시댁 대문을 들어설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었다 합니다. 봄바람에 살구꽃이 휘날리는 마당이 그리도 아름다워서 이 집에서 잘 살 수 있겠구나 하고 가만히 가슴속으로 다짐을 했다 하지요. 허나 그 설렘은 사흘도 가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김 씨가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있는데 시어머니 이씨 마님이 부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가야,
예, 어머니. 우리 집에서는 며느리가 셋이지만 부엌일은 막내가 하는 법이야. 알아들었느냐? 김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머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부엌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빨래도, 텃밭 김매기도, 장독 닦기도, 심지어 큰올케방에 요강 비우는 일까지 모두 막내 며느리 김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큰올케 최 씨는 아침이면 늦잠을 자다가 해가 중천에 오를 때쯤 일어나서 막내야, 새순물 떠오너라. 막내야, 내 놀이개 어디다 뒀느냐 하며 사람을 부렸고, 둘째 올케 오 씨는 여기에 하나를 더 얹어 막내야, 우리 아이 기저귀도 네가 좀 빨아주려무나 하며 태연히 자기 아이 기저귀를 들이밀었습니다. 김 씨는 그래도 묵묵히 다했습니다. 울고 싶어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울었고 힘들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시집 보내면서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지요. 김 씨야, 시댁에 가면 입보다 귀를 더 열어라. 말이 시가 되는 법이니 함부로 입 놀리지 마라. 그 어머니의 말을 가슴에 새긴 채 김 씨는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갔습니다. 2해가 갔습니다. 5해가 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김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을 낳고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아이 핑계를 대며 네가 아이 낳고부터 집안일을 게을리 한다며 더 심하게 굴었습니다. 아이가 아파 밤새 품에 안고 있다가 새벽에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부엌에 나와 불을 지피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나와서 김 씨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탁 치며 일어난 김에 곳간에 가서 콩도 좀 퍼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박 씨는 어떠했을까요?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씨는 고운 편이었지요. 허나 어머니 앞에서만 서면 그만 목소리가 쪼그라들어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김 씨가 밤에 방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으면 남편이 다가와 등을 토닥여주며 내 마음도 알지 하고 한마디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손길이 고맙기도 하고 또 그것이 전부라는 것이 원통하기도 했지만 김 씨는 거기에도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5해가 흘렀습니다. 그 해 가을이었습니다. 박간의 국간에 유례없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논 스무마지기에서 쌀이 넘칠 때 쏟아져 나왔고 텃밭에서는 콩이며 깨며 고추가 짐을 가득 채웠지요. 시어머니 이씨마님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풍년은 다 내가 집안을 잘 건사한 덕분이야 하며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풍년 덕분에 마을 장날이 특히 흥겨웠습니다. 박간회에서도 장에 내답할 것이 많았는데 시어머니는 늘 하던 대로 큰올케 최 씨와 함께 장에 나가 흥정을 보기로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시어머니는 막내 며느리 김 씨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번 장에서 받을 돈이 꽤 될 것이다. 내가 돌아오기 전에 큰 곳간 열쇠는 네가 맡고 있어라. 단 함부로 열지 마라. 알아들었느냐? 김 씨는 두 손으로 공손히 열쇠를 받았습니다. 예, 어머니, 잘 간수하겠습니다. 시어머니와 큰올케가 장에 나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둘째 올케 오 씨가 김 씨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웃음을 잔뜩 머금고 뭔가 부탁할 것이 있을 때 그 표정을 하고서 말이지요. 막내야, 나 오늘 친정에 좀 다녀와야겠는데 애들 좀 봐주겠니? 어머니 안 계시는 사이에 다녀오려고. 오 씨의 친정은 성주 읍내였습니다. 하루는 좋게 걸리는 거리였지요. 예, 올케, 다녀오십시오. 오 씨가 떠나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오 씨 아이들까지 합치면 아이가 넷이었는데 김 씨 혼자 넷을 돌보며 밥도 짓고 빨래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큰 곳간 쪽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쥐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허나 소리가 계속되더니 곳간 문이 안에서 덜컹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다. 김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이들을 안방에 앉혀놓고 살금살금 곳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곳간 자물쇠를 보니 자신이 채워놓은 그대로였습니다. 허나 자물쇠 아래 작은 구멍으로 뭔가 긁힌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른 열쇠나 뾰족한 것으로 열려고 한 흔적이었지요. 누가 곳간에 들어가 있다는 말인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데 잠시 후 곳간 뒤편 작은 창문 쪽으로 사람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 씨는 조용히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만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곳간 창문 바로 아래에 기름종이로 싼 꾸러미가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꾸러미 옆에 두째 올케 옷씨의 벗어난 짝이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벗어내는 옷씨가 늘 쓰는 꽃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술을 놓는 사람은 옷씨뿐이어니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친정 간다더니 곳간에 손을 댔단 말인가. 그런데 이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꾸러미를 조심스레 열어보니 그 안에는 쌀 몇 톱과 함께 작은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반듯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막내 여시가 이것을 보거든 곧 이 꾸러미를 원위치 하여라. 이번 장날에 팔아야 할 쌀 중 단말이 빠져 있다. 어머니 오시기 전에 저리에 두어라. 받는 이가 막내 여식이었습니다. 쪽지를 쓴 사람이 오시라는 것도 막내를 이 일에 엮으려 한다는 것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한동안 그 쪽지를 손에 든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생각이 돌아갔습니다. 쌀이 빠진 것은 내가 한 짓이 아니다. 그러나 이 쪽지를 이대로 버리면 오씨는 나 모르는 척 시치미를 뗄 것이고 시어머니가 돌아와 곳간을 열면 단말이 빠진 것은 내 탓이 된다. 열쇠를 맡긴 것이 나이니까. 이윽고 김 씨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 서늘한 눈빛 속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 이것이 마지막이다. 15회를 참았다면 이번 한 번만 더 참지 않겠다. 김 씨는 쪽지를 품속에 고이 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꾸러미는 손대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오 씨가 친정에서 돌아왔습니다. 발그레한 얼굴로 들어서며 오늘 하루 어떠하더냐? 하고 가볍게 물었습니다. 김 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옳게. 오 씨는 잠깐 김 씨의 눈치를 살피더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아이들을 재우고 홀로 앉아 등잔불 아래에서 쪽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를 작은 보자기에 싸서 자신의 옷보따리 맨 안쪽에 깊이 넣어 두었습니다. 사흘 뒤 시어머니 이씨 마님과 큰올케 최 씨가 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흥정이 잘 됐는지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흡족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짐을 풀고 안채에 자리를 잡자마자 이씨 마님은 김 씨를 불렀습니다. 막내야, 열쇠 내놓아라. 예, 어머니. 김 씨가 공손히 열쇠를 건네자 마님은 직접 곳간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마님의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년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김 씨가 달려가 보니 마님이 곳간 한가운데 서서 눈을 부라리고 있었습니다. 쌀이 단말이 없어졌다. 니년이 혼자 집을 지키면서 손을 댄 것이냐? 그 소리에 큰올케 최 씨도 둘째 올케 오 씨도 달려나왔습니다. 오 씨는 달려오면서 슬쩍 김 씨의 낯빛을 살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어떻게 할 테냐 하는 비웃음이 어려 있었습니다. 큰올케 최 씨는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부터 막내한테 열쇠 맡기는 것은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친정이 가난하다 보니 손버릇이 어떨지 모른다고요. 마님의 눈이 더욱 가늘어졌습니다. 막내야, 네가 쌀을 빼돌린 것이냐? 김 씨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마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손대지 않았다고? 그럼 누가 손을 댔단 말이냐? 이 집에 네가 혼자 있었을 것 아니냐?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뭐? 둘째 올케께서 친정 다녀오신다 하셨으나 오후에 집에 계셨습니다. 오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친정에 갔다 왔다. 그러하십니까? 김 씨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올케께서 잃어버리신 버선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 씨가 발끈했습니다. 버선이다 뭐냐 이년아! 곡간 창문 아래에 올케의 버선 한 짝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기름종이 꾸러미도 함께 있었고요. 마당이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오 씨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오 씨는 금세 얼굴빛이 하얘지더니 그건 내가 전에 흘린 것일게야 하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전에 흘린 것이라 하셨습니까? 김 씨는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쪽지를 꺼내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 쪽지를 보아주십시오. 이씨마님은 쪽지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을 읽었습니다. 마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올케 최 씨가 시어머니 옆으로 바짝 붙어서 쪽지를 들여다보더니 얼굴빛이 떡 굳어버렸습니다. 오 씨야. 마님의 목소리가 낮고 가라앉았습니다. 이 쪽지, 네 글씨구나. 오 씨는 두 눈을 좌우로 굴리다가 마침내 어머니 그게 하며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사실인즉 오 씨가 혼자 집에 남아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오 씨는 친정 간다는 핑계를 대고 몰래 돌아와 어머니도 큰올케도 없는 사이에 곳간에서 쌀을 단말 빼낸 것이었습니다. 그 쌀은 자신의 남편이 고을 장터에 몰래 팔아 도박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오 씨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막내 김 씨에게 누명을 씌울 생각이었던 것이지요. 쪽지에 막내 여시가 라고 쓴 것은 마치 막내가 공범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꾀였습니다. 그러나 그 꾀가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글씨가 그대로 증거가 된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이윽고 마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 씨야. 예, 어머니. 너 남편 지금 어디 있느냐? 오 씨의 남편은 그날 들에 나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불려온 그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시어머니의 눈초리를 받고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장터에서 쌀 단말을 판 것이 사실이냐? 어머니, 그게 말하거라. 예, 사실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오 씨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님은 한참 동안 마당을 내려다보다가 김 씨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막내야. 예, 어머니. 내가 네게 누명 씌울 뻔했구나.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큰올케 최 씨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이 쪽지만으로 오 씨가 그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막내가 오 씨 글씨를 흉내낸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최 씨를 쳐다봤습니다. 김 씨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큰올케 말씀이 맞습니다. 쪽지 하나만으로는 부족하지요. 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드릴 것이 있습니다. 모두의 눈이 김 씨에게로 쏠렸습니다. 김 씨는 보자기를 다시 한번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쪽지 외에 작은 장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사흘간 직접 셈해본 것입니다. 우리 집 곳간 물건들의 수입과 지출을 제가 기억나는 대로 적어본 것이죠. 어머니께서 장에 가시기 전부터 이미 쌀 단말이 빠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곳간 바닥에 쌀자루가 끌린 자국이 있었고 창문턱에 쌀겨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님이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꼼꼼히 들여다보던 마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것을 네가 다 기록했단 말이냐? 예, 혹시나 싶어서 그리했습니다. 사실 김 씨는 시집 온 첫날부터 집안의 모든 살림 흐름을 마음속으로 기억해왔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지만 그것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대로 입보다 귀를 먼저 열어왔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두 번째 복선이었습니다. 마님은 장부를 손에 든 채 한참 동안 꼼짝을 않았습니다. 큰올케 최 씨는 말이 막혀버렸고
오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어머니. 도박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막내한테는 죄가 없습니다. 그 고백이 쏟아지는 순간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씨마님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님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히며 무언가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분노였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마당에 긴 침묵이 흐른 뒤 이씨마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씨야, 방으로 들어가 있거라. 오씨는 흐느끼며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님은 크놀케 최씨에게도 눈짓을 했습니다. 최씨, 너도 들어가 있어라. 최씨가 입술을 빠름이 실룩거리며 마지못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마님과 막내 며느리 김씨만 남았습니다. 마님은 한동안 마당 너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늦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막내야, 예 어머니, 네가 15해 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그 말에 김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허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덕에 살았습니다. 아니야,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눈이 어두웠다. 최 씨와 오 씨가 하는 말만 듣고 내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 내 친정 조카 딸이 큰 며느리니 나도 모르게 편을 들었던 게지. 이씨마님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 집안에서 진짜 살림을 꾸려온 것이 네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김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님이 천천히 일어서더니 김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님은 말없이 김씨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쪼글쪼글하고 거친 시어머니의 손. 그 손이 이토록 따뜻한지 김씨는 15해 동안 몰랐습니다. 미안하다 막내야. 그 말 한마디에 김씨는 마침내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해 동안 참아온 것들이 그 눈물 속에 다 녹아 있었습니다. 이날 이후 밖간에는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그동안 크놀케 최 씨에게 맡겨두었던 살림 관리를 막내 며느리 김 씨에게 넘겼습니다. 곳간 열쇠도 장부도 모두 김 씨가 맡게 됐습니다. 크놀케 최 씨는 철험에 펄펄 뛰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닙니다. 막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며 방에 틀어박혀 몇 짓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님은 단호했습니다. 자격은 살림을 아는 자가 갖는 것이다. 돌째 올케 오 씨의 남편은 마님에게 큰 절을 올리고 쌀 단말에 2배를 갚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오 씨는 그 뒤로 한동안은 조용히 지냈습니다. 김 씨에게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오 씨도 사람인지라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부엌에서 김 씨가 일하는 것을 보다가 슬쩍 다가와 내가 도울게 하며 소매를 걷어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냥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2해가 또 흘렀습니다. 밖간의 살림은 김 씨가 맡은 뒤로 더욱 착실하게 불어났습니다. 김 씨는 장부를 꼼꼼히 적고 씀씀이를 규모에 맞게 조절하며 필요할 때는 이웃과 물자를 나누어 인심도 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느 때부턴가 밖간의 막내 며느리가 진짜 살림꾼이라며 엄지를 지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마을 원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원님은 그 고을에서 효부와 현부를 칭찬하는 것을 좋아하던 분이라 어느 가을 밖간으로 직접 사람을 보내 물었습니다. 박씨댁 막내 며느리가 집안을 살린 사연이 있다 들었어.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어. 마님은 친히 원님의 사람을 맞이하여 그 사연을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처음에 막내 며느리를 오해했던 것, 오 씨가 쌀을 빼돌렸던 것, 막내가 쪽지 하나로 진실을 밝혀낸 것, 그리고 그 뒤로 집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마님은 이야기 도중 잠시 눈을 닦았습니다. 이 늙은이가 너무 늦게 알아봤다오 하는 말과 함께 말이지요. 원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여 막내 며느리 김 씨를 고을 현부상에 올렸습니다. 비단 2필과 곡식 5마리 상으로 내려왔지요. 그날 상을 받던 날 김 씨는 상 앞에서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상이 기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가슴이 너무 벅차서 웃음이 나오질 않았던 것이었지요. 그 옆에서 시어머니 이씨 마님이 꼬깃꼬깃한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있었습니다. 큰올케 최 씨는 그날 처음으로 김 씨에게 다가와 막내야,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하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되돌아봅시다.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복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복선은 바로 그 쪽지였습니다. 오 씨가 누명을 씌우려 쓴 쪽지가 오히려 오 씨 자신을 올가매는 증거가 된 것이지요. 남을 해치려는 꾀가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 복선은 김 씨가 15해 동안 쌓아온 살림 지식과 기록 능력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아무도 보아주지 않았지만 김 씨는 그 긴 세월 동안 조용히 실력을 키워왔습니다. 그 실력이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한 것이지요. 권선징악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늘이 갑자기 뚝 내려와 선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쌓아온 것들이 때가 되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지요. 이씨 마님은 그해 겨울을 지내고 이듬해 봄에 몸져 누웠습니다. 나이가 드신 데다 그동안의 일들이 심신을 지치게 한 모양이었지요. 자리에 누운 마님 곁에서 밤낮으로 약을 다리고 곁을 지킨 것은 막내 며느리 김 씨였습니다. 큰올케 최 씨도 돌지올케 오 씨도 거들기는 했지만 마님이 약을 마실 때 직접 받쳐드리고 손발을 주물러 드리는 것은 항상 김 씨였습니다. 마님은 어느 날 밤 김 씨의 손을 붙들며 물었습니다. 막내야, 너는 나를 원망하지 않느냐? 김 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허나 그 원망을 오래 품고 있으면 저만 상하더이다. 그래서 흘려보냈습니다. 마님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다가 내가 복이 있어 너 같은 며느리를 두었구나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가에 고인 것이 눈물인지 그냥 나이 든 눈의 물기인지는 김 씨도 마님도 굳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그 봄을 넘기고 여름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거닐 정도는 됐지요. 마당에서 마님은 가끔 김 씨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마님의 얼굴에는 살림을 쥐고 있던 시절의 그 날카로운 눈빛 대신 조금 무르고 따뜻한 기색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김 씨의 얼굴에도 비로소 가을 햇살 같은 것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보게나 참는 자가 이기는 법이야.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참기만 한 것이 아닐세. 실력을 쌓고 때를 기다린 것이지.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쪽지 하나가 그리도 무서운 것인지 남을 해치려 쓴 글이 자신을 잡는다네. 누가 맞는 말을 한 것일까요? 아마 셋 다 맞는 말일 것입니다. 처음 오 씨가 쪽지를 써서 김 씨를 공범으로 엮으려 했습니다. 허나 그 쪽지는 오 씨의 글씨가 담긴 증거가 되어 오 씨 자신을 덮쳤습니다. 나쁜 꾀는 결국 꾸민 자에게 돌아옵니다. 김 씨는 15해 동안 아무도 몰래 집안 살림을 눈으로 익히고 가슴에 새겨왔습니다. 그 지식이 결정적인 순간에 곳간 바닥의 흔적과 창문턱의 쌀격까지 집어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은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집 오던 날 친정어머니가 한 말, 입보다 귀를 더 열어라. 이 말은 김 씨가 15해 동안 버틸 수 있게 해준 뿌리였고 때가 왔을 때 단 한 번 입을 열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상도 성주 고을 박가네의 막내 며느리 김 씨, 15해를 묵묵히 참고 버티며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실력을 쌓아온 여인, 그 긴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늦게 알아보는 것 같아도 결코 허투루 보아 넘기지 않더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어르신들,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오래 참아오셨는데 아직 때가 오지 않아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김 씨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때 쌓아온 것들이 빛을 발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 할아버지가 더 신나게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